우선 자기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에서 공동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이미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질문을 들어가 볼 건데요. 일단 지금 참사로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참사가 지난해 10월 29일 할로윈 그 주말 저녁에 발생하고 그 이후에 참사 희생자들을 수습하는 과정을 거쳐서 유가족들이 11월 말쯤에서야 처음으로 모이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희생자들 그 가족들이 서로 만나고 연락을 하는 것은 사실상 방해를 해왔거든요. 연락처를 공유해주지도 않고요. 그런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서로를 찾아 헤매다가 11월 말쯤에서야 처음 만나서 정부에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시는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리고 12월부터는 유가족 협의회,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란 이름으로 단체를 꾸리시고 지금까지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해오고 계십니다. 11월부터는 국정조사가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특조위도 있었고 네. 예, 국회 특조위가 있었고 경찰에서는 특수본 수사도 있었습니다. 1월쯤까지 진행이 됐지만 사실상 밝혀진 게 사실상 별로 없었습니다. 경찰 특수본 수사는 꼬리 자르기 식으로 일선 현장에 있던 경찰들 중심으로만 책임을 묻는데 끝났고 국회 국정조사도 국민의힘 여당 쪽 인사들의 방해라든지 아니면 정부 측에서 자료를 제출을 안 한다든지 위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국정조사에서 밝혀낼 수 있는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유가족분들과 시민단체들은 이렇게 진상규명을 회방 놓고 방해하는 데 맞서서 제대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그날 왜 구조를 하지 못했는지, 왜 수많은 인파가 모일 걸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인 것을 인파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알아가기 위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고요. 그래서 특조위를 설치하기 위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운동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는 전국 순회로 진실버스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국민들께 국민동의 청원이라고 특별법을 제정 청원을 해달라 요청을 드렸고 마침내 4월 20일에 국회 183명의 의원들 공동 발의로 국회 법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6월에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상임이었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좀 통과가 될 것을 기대하긴 했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해서 저희 유가족들이 국회 앞에 농성장을 차리고 단식까지 해가며 국회 심의와 역할을 주문을 했는데요. 다행히 6월 말일쯤에 신속처리 안건이라는 걸로 특별법안이 이제 지정이 되면서 논의를 조금 더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이제 재촉하는 그런 역할이 됐고요. 지금 7월에 즈음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대로 법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사 이전의 삶으로부터 참사 이후로 참사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저는 유가족이 아니고 이제 시민단체 사람이어서 제가 답 드릴 수 있는 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그건 감안을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사실 참사 이전이어도 저희가 세월호 때를 돌이켜보면 사실 세월호가 올해가 이제 9주기였습니다. 세월호 발생 전후로 해서 정말 우리 사회에 정말 안전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그렇게 사소하게 취급받는가를 이제 느끼는 해였고 그런 기간들이었고 근데 또다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참사가
처음에는 이 참사를 마주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걸 그 상황에서도 계속 진상규명을 위해 그래서 희생자들 명예회복을 위해 이렇게 앞장서 주시는 가족들 만나고 저도 좀 더 용기를 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답변 주신 내용을 듣다 보니까 떠오른 생각이 이게 이태원 참사에서는 청년들이 대량으로 희생이 되었지만 만약에 이런 또 비슷한 대참사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그런 장소들은 생각외로 적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집 근처에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그 롯데월드 같은 다중 이용 시설, 특히 또 저연령층 어린 아이들이나 이런 청소년들이 또 많이 놀러 오는 그런 곳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압박이나 그런 압사 위험이 좀 자주 그런 게 발생하는 그런 곳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그런 장소들이 있다면 어떤 관할 지자체나 어떤 정부나 이런 차원에서 좀 어떠한 안전 조치가 미리미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강제를 했어야 그리고 지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사실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항상 듭니다. 일단 그리고 다음 질문이 참사 직후 정부 및 서울특별시 당국의 대처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일단 좀 어떤 설명이나 어떤 제시 이런 것들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참사 직후에 사실 참사 그 수습 과정부터 해서 대비까지 사실 총체적인 실패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사 당일 그날 밤에 이제 구조하는 활동에서도 사실 이 총괄을 해야 할 역할을 해야 할 국무총리실이나 이런 데들이 제대로 사실 재난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하는 설치를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냥 방치했고 그래서 그 현장은 되게 혼선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런 당일 현장에서의 그런 이제 무대책, 무책임한 조치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아까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유가족들끼리 서로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직후에 이상민 장관이라든지 국무총리 여당 국회의원들의 발언들을 보면 희생자들의 탓인 양 그날 인파관리 대책을 안 한 정부의 책임, 경찰의 책임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장소에 간 개인들을 희생자들을 모욕하면서 그들에게 책임이 있는 양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었고 유가족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사실 이곳에 정부는 합동 분향소를 차리고 국민 애도기간이라는 걸 설정하고 그 희생자들이 누구인지 이름도 사진 하나 없이 사실 이곳에서 사망자라는 이름으로 분향소를 차리기도 했었습니다. 그것처럼 희생자들이 마치 뭔가 문제가 있어서 뭔가 희생이 된 것이냐 마약 수사를 계속 언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희생자들을 모욕을 했고 진실을 가리는데 오히려 일조했던 그런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탄핵까지 됐지만 이상민 장관이 그날 참사 다음날 한 발언은 경찰이나 소방을 더 배치했어도 참사를 막지 못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그렇게 경찰과 소방이 있어야 할 이유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대비하지 못할 더 인원을 배치하고도 대비하지 못할 거라는 건 사실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이고 자신들에게 책임이 쏠릴 것에 대한 그냥 방어적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태도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이제 곧 판결이 나겠지만 이처럼 무책임한 사람에게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맡긴다면 앞으로 또다시 참사가 발생하더라도 국가는 나몰라라 국민의 생명은 나몰라라 하고 국민들만 알아서 각자 도생으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민 장관의 탄핵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대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여러 군데에 인파들이 많이 있었고, 그때 서울시 전역에서 이런 많은 인파가 몰리는 것이 제대로 안전하게 관리되는지 사실 전체 총괄의 책임은 당연히 서울시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그런 책임을 안 했고, 당시 서울시장은 해외 출장 중이었다는 이유로 마치 그 책임에서 자유로운 듯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분향소를 원래는 녹사평에 차렸다가 이쪽으로 참사 100일쯤 되던 시기에 저희가 이쪽으로 옮겨왔었는데요. 사실 오세훈 시장은 유가족들을 국회에서 만나서 무엇이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이쪽 서울 도심 부근으로 장소를 옮기는 거에 대해서 지원 요청을 했을 때 단호히 거절하고 오히려 광장을 펜스로 치고 아예 그쪽 불허를 내는 걸로 화답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쪽 광장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에는 오세훈 시장의 기만과 그런 무시가 또 한편에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광장 사용 텐트 4동인데 그 4동에 대해서 지금 2달 분으로 2,900만 원의 변상금을 내라고 서울시는 지금 이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곳에 온 지 4개월, 5개월이 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금액은 점차 더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서울시가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생을 달리한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공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응대하지도 않으면서 분향소에 대해 이렇게 과도한 변상금 징벌적으로 이렇게 매김으로써 추모의 열기나 추모하려는 그 유가족들이나 시민들을 위축시키고 이런 걸 방해하려는 거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과연 이런 희생자들의 그 희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고 이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함께 하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러한 태도는 말이 안 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측은지심이 서울시 어떤 당국의 어떤 대처에 측은지심이라는 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네요. 아니요, 저는 측은지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진 않은데요. 이거는 당연히 본인들이 해야 할 책임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임감도 없는, 심지어 네. 책임감마저 없고 어떤 안타까움에 하는 마음도 없고 어떤 그런 총체적 무책임, 어떤 총체적 무신경,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태도에 대해서는. 그럼 이제 사실 저는 이게 책임을 묻는 것 당연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그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서울시가 만약에 그걸 내놓지 않는다면 아마 앞으로 계속 그럴 것 같긴 하지만, 만약에 정말로 계속 대책을 안 내놓는다면 누구라도 이거는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실제적인 방안들 중에서도 특히나 어떤 것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재발 방지 대책이야 뭐 지자체, 경찰, 소방, 의료 시스템, 구급 시스템, 전체 정부 차원에서는 다 필요하겠죠. 제가 그런 하나하나 정책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사실 재발 방지 대책은 결국에는 어떤 게 그날 밤에 작동하지 않았고 잘못했는지, 왜 그런 결정을, 인파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기로 한 그 결정을 누가 내렸고 그렇게 내리게 되도록 한 시스템이 어떤 게 작동했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는 그날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왜 내렸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서는 어떤 부분을 뜯어고쳐야 하는지 사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참사 직후에는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할 테니 당장에 몇 년 동안은 사고가 안 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그날에 어떤 결정들이 잘못됐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정권이 한두 번 바뀌고 나서 또다시 경각심이 느슨해졌을 때 그런 결정이 또 내려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지 대책 제도를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제도를 어떤 마음으로 운영하느냐가 또 중요한데 그 마음으로 그런 재발 방지 대책은 제도뿐만 아니라 공무원 조직들이 그걸 우선순위에 두고 그 안전과 생명을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결정들이 시시각각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법으로만 다 단정지어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그 조직사회 공무원 조직에서 어떤 결정들이 어떤 걸 우선순위를 두고 만들어진지 이런 것까지도 다 사실 살펴봐야 재발 방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진상규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진상 규명이 돼야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렇게 알아내야 그거에 그 알아낸 사실들의 바탕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수가 있을 거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렇다면 근데 사실 많은 언론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주목을 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제가 별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쓰고 싶어 하는 워딩은 아니지만 사실 한국 언론들이 좀 제 역할을, 대다수 언론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지가 한 게 사실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1, 2년 된 일도 아닌데요. 이런 언론들에 관련해서 어떤 보도 태도나 이런 데서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문제가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또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어떤 문제의식 같은 게 있으신다면 어떠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이태원 참사뿐만 아니라 어떤 재난 참사든 아니면 사회적으로 되게 가슴 아픈 일이 있거나 충격적인 일이 있을 때 언론들이 접근하는 방식은 되게 이 사안을 되게 자극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초 같은 사실에 되게 집중을 한다든지 그 사진이나 이런 것들도 그 피해자들이나 그 가족들 이런 사람들을 되게 자극적으로 카메라를 들이대서 찍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사가 발생한 사실 그리고 거기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보다는 그 한 장의 사진 아니면 뭔가 자극적인 그 한 줄의 제목 이거를 뽑기 위한 듯이 접근하는 경우가 많고 언론마다 뭔가 심층 취재를 해서 그 이야기 어떤 사안이 그렇게 발생하게 된 아니면 그 사안의 앞뒤의 맥락이라든지 그 안에 이제 함축적인 의미들을 꺼내내기보다는 그냥 단신 뉴스처럼 처리하고 그냥 소비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 사실 참사 발생 8개월이 지나고 있는 지금에서는 이 기사 자체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전히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은 시작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언론들은 특별법 논의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이제 더 이상 거의 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그런 그 언론들이 이런 우리 사회에 중요한 어떤 참사나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깊이 있는 그 맥락이라든지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드립하는 그런 접근법 좀 이제 그런 거를 좀 기대하게 되는데 우리 언론에서는 사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언론을 사실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사실 또 그 언론들이 그런 이 사건의 어떤 실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기보다는 어떤 자극적인, 어떤 말초적인 것, 어떤 무기를 뭔가 이목을 확 끌만한 것 위주로 접근을 하는 경향은 사실 이게 1, 2년 된 문제가 아니고 이것도 상당히 오래된 한국 언론의 사실 고질병 중 하나인데. 혹시 질문 몇 개 정도 남았어요? 하나 남았습니다. 네. 사실 그렇게 한국 언론들이 그렇게 막 그런 좀 뭔가 눈길 끌만한 것들에만 꽂혀있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어떤 지적들을 들으면서 사실 저도 좀 많은 반성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앞서 질문드린 거에 답변해 주신 내용들 외에 더 하고 싶으신 말씀들이 있으시면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이제 참사
19명을 위한 특별법이 안전과 생명을 위한 법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이게 마치 정쟁 법안이라고 치부되고 제대로 심의조차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너무 개탄스럽고요. 근데 이렇게 국회에서 제대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법이냐만큼 더 진지하게 제대로 논의해주기를 촉구하는 것은 유가족들의 힘이기도 하지만 결국